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둘이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이혼녀예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몇 년의 기간은 그다지 기쁜 추억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삶에 찌들었거나 엄청 불행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특별한 추억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이혼 당시의 충격이 컸을 뿐이니까요. 생각해보면 좋은 일도 있었죠. 결혼한다는 것도 기쁜 일이었고, 아이를 낳게 된 것도 기쁜 일이었죠.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딸아이가 태어난 순간을 선택할 거예요. 그만큼 제게 딸아이는 특별하거든요. 그런 아이를 힘들게 한 건 다름 아닌 남편과 저 두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이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사랑과 관심을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된 건 아주 작은 계기 때문이었어요. 생선살을 발라주는 걸 보면서 결혼해야지 느꼈거든요. 우리 집 분위기가 워낙 가부장적이라서 결혼은 항상 다정한 남자와 해야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다정함에 유통기한이 있고 다른 사람에 쉽게 향할 줄 알았더라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결혼할 때는 그래도 즐거웠어요. 저희는 다른 커플들과는 다르게 집 때문에 고생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시모 이름으로 된 두 채의 아파트 중 하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까요. 당시 시댁에는 시모 혼자 계셨어요. 시부는 결혼 전 돌아가셨고 그 이후 시모가 시부의 모든 재산을 받았거든요. 시부가 살아계실 때 자기 재산은 부인에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아마 아들이 시모에게 관심도 두지 않을까봐 걱정하신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두 분이 서로 무척 사랑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시모 덕택에 집에 돈 들 일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대신에 오랜 간병 생활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신 시모의 병시중은 제가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에 불평을 말할 뻔뻔함은 제게는 없어요. 집에 세간살이마저 다 도와준 시모를 어떻게 제가 모르는 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시모의 병원과 집, 직장을 오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크게 힘들지 않았던 건 이 세 곳이 모두 가까웠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온 건 딸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점점 늦게 들어오는 남편, 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물으면 수상할 정도로 말이 많아지는 남편의 반응, 그리고 결정적으로 향수 냄새가 묻은 옷가지와 차에서 귀걸이를 발견했을 때였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저는 추궁할 생각도 못했어요. 아닐 거라는 생각만 했죠. 그 다정한 남편이 설마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울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제게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졌어요. 집에 오는 시간은 더 늦어지고 외박까지 할 무렵에는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의 뒤를 캤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어느 대학의 대학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미 30이 넘은 남편과 20대 초반의 여성. 아무리 불륜이라도 이렇게까지 어린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 자신과 띠동갑이 넘는 남자를 만나는 상간녀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상간녀부터 만났어요. 물론 상간녀가 저와 만난 이야기를 남편과 할 테지만 상관없었어요. 우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직접 눈앞에 두고 있으니 정말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 순진함과 탱글탱글함을 앞에 두니 구토가 나올 만큼 기분이 역겨웠어요. 학생, 지금 만나는 남자 유부남이에요. 애가 딸린 아빠고. 혹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저한테는 유부남 아니라고 했고. 저는 진짜로 싱글인 줄 알고 만난 거예요. 제 또래는 너무 어린애 같아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듯 제 앞에서 말하는 상간녀를 보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제 유부남이란 걸 알았으니까 더 이상 남편 만나지 마세요. 저 지금 이 대화 녹음 중이고 나중에 혹시라도 두 사람 다시 만날 경우에는 이혼 서류에 제출할 생각이거든요. 아시겠죠?
솔직히 제가 모르고 그랬다는 거니까 제가 사과할게요. 그런데 저도 피해자이긴 하거든요.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왜 제가 이런 취급 당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요. 안 만나면 이런 취급 당할 이유도 없죠. 설마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날 생각이에요? 그건 아니죠. 저도 유부남 만나고 이런 건 좀. 저는 그렇게 상간녀와의 대화를 끝냈어요. 알려줬으니 다시 만나지는 않겠죠.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이 녹음 파일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상간녀를 만나고 나니 집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필요한 거 있다고 좀 사오라고요. 그 덕분에 집으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갔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시모는 고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전화기가 울려 황급히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 전화하길래 상간녀가 연락했구나 싶었죠. 여보세요? 당신 미쳤어? 왜 애를 찾아가서 그 난리를 피운 거야? 당신 지금 나한테 그런 말밖에 못해? 최소한 미안하다, 면목 없다, 이 단어가 나와야지. 아니,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그 애랑은 그냥 잠깐 만난 거야. 잠깐 만난 애한테 찾아가서 그러는 건 좀 아니지. 나한테 먼저 말했으면 내가 알아서 끊었을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지금도 봐. 어린 계집한테 빠져서는 헐레벌떡 나한테 전화하는 거.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이니? 당장 내 앞에 달려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바람이 아니라 그냥 잠깐 기분 전환이었어. 같은 얼굴 매일 보고 사는데 잠깐 딴 데 보는 거 정도는 괜찮잖아. 남편 말에 어이가 없는 게 저뿐만은 아니겠죠? 저는 열받아서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은 불륜이 기분 전환이야? 어머님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바람 피울 생각이 들어? 병원에 와본 게 도대체 몇 번이야? 어머님이 당신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변명해야 하는 내 기분을 당신이 알기나 해? 본전도 못 찾을 거면서 저한테 전화 와서는 저딴 철없는 소리나 해대는 남편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통화를 뒤로 하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아차 싶었어요. 시모가 눈을 뜨고 앉아 계시더군요. 전화 내용을 들었을까봐 걱정되던 차에 시모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재훈이한테 전화해서 내일 병원 오라고 해라. 제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자 시모가 자기 핸드폰을 찾더라고요. 어머님, 몸도 안 좋은데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그이한테 문자 보내놓을게요. 결국은 문자를 보내고 다음날 저와 남편은 병원 앞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외박을 했거든요. 제가 뭐라 말해도 묵묵부답, 화를 내도 짜증을 내도 달래보아도 아무 반응 없는 남편에게 저도 말이 없어졌어요. 시모 병실에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너 애미 놔두고 새파랗게 젊은 년이랑 바람난 게 사실이냐?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고 바람 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구나. 네가 만약에 정말 바람이라도 피운 거였으면 내가 부끄러워서 며느리 앞에 얼굴도 못 들 뻔했어. 아들 새끼는 엄마 병원에 쳐넣어 놓고는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며느리가 늙은 시모 수발을 다 들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와중에 네가 염치도 없이 바람까지 피면 내가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게 낫겠지. 안 그러냐? 시모의 말에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자기 잘못이 더 다가왔나 봐요. 네가 결백하다니까 아무 문제 없겠구나. 내가 내 명의 아파트 2채 중에 너희 살고 있는 집 아파트 명의 며느리 앞으로 해놨다. 둘이 별 문제 없으면 누구 앞으로 해놔도 문제 없겠지. 그렇지? 그 말에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 그 아파트를 왜 남한테 줘요? 내가 어머니 아들인데. 며느리가 왜 남이야? 이 병원 간호사가 보면 네가 남이야 이놈아. 아니, 수발 들어준 며느리한테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못 주도록 하면 내가 부려먹는 거밖에 더 되겠니? 네가 자주 얼굴 비췄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게다. 너도 바람 안 핀다며? 그럼 누가 집 명의자든 상관없을 거 아니야? 둘이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면 어차피 너희 건데.
그 말에 남편은 또 말을 잃어버렸어요. 맞는 이야기죠. 남편이 외도를 하지 않으면 그 집은 부부의 집이니까요. 그래도 어머니, 그 집이 어떤 집인데?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네가 그 집 살 때 돈 못 해줬어? 그것도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주든 신경 꺼. 나는 나한테 성의를 다한 사람 무시하는 정신 나간 노인네가 아니야. 엄마가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데 어린 년이나 만나고 다니는 네가 더 정신이 나갔지. 내가 경고하는데 바람 피우는 것 또 걸리면 나머지한테도 며느리 앞으로 돌려놓을 거니까 알아서 해. 결국 남편은 놀랐는지 시모에게 그러더군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더 이상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제발 그냥 놔두세요. 예? 남편이 나가고 저는 시모와 앉아서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을 텐데 그냥 명의 주겠다고 협박만 하셨어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너 바람 피우는데 잠깐이라고 생각하니? 절대 아니야. 그거 못 고쳐. 틈만 나면 그런 짓 하려고 생각할 게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나간 거야. 걔 아버지가 그랬거든. 나는 시부 수발 들도록 놔두고 자기는 계집질 열심히 했지. 아무리 혼내도 안 들어. 너한테 그 집 준 것도 다 어릴 때 내 생각나서 그래. 다행히도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집을 준 건 아니어서 집 두 채가 남았지만 말이다. 시모 이야기를 들으니 시모도 힘들었겠다 싶겠더라고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들 모습에서 시부의 모습을 봤을 테니 더 엄하게 말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제 명의 아파트 한 채가 생겼고 남편은 그 여자와 더 이상 연락을 안 하는 듯 하더군요.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대화는 거의 단절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시간이 좀만 더 지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 바람으로 끝나고 말았지만요.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은 남편의 불륜 사건으로부터 몇 개월쯤 지나서였어요. 이상하게 젊은 남자가 제게 연락처를 물어오더라고요. 한 명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착각할 일도 없을 정도로 너무 어린 남자들이라서 신종 사기꾼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락처를 물어올 때 거절을 했더니 더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마음 내키지 않는다 하니 이내 자기 연락처를 주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연락처를 모아뒀다가 혹시나 이 사람들이 사기꾼은 아닐까 싶어서 SNS 검색도 했었거든요. 별거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끄려다가 상간녀 생각이 나서 그 전에 알아놓은 상간녀 SNS에 들어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혹시 지금도 남편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만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보다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상간녀 SNS를 타고 가다 보니 제게 연락한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상간녀 친구라는 걸 모두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오래간만에 노트북을 열었다가 남편과 상간녀의 카톡 대화 내용 백업된 걸 보게 됐어요. 그 파일을 열기 전까지 저는 아직도 두 사람이 만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너무 열을 받은 상태였어요. 헤어진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고 가벼운 사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몇 달 동안 저를 속이고 그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눈 내용을 보고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남자를 저한테 계속 보낸 거였어요. 제가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며 늙어서 젊은 남자 밝히는 거 정말 징그럽다는 이야기까지. 진짜 보고 나서 눈이 더러워질 만한 글들이 가득한 걸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게다가 두 사람 대화 내용 중에는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이혼하면 그 집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며 상간녀가 그 집에서 빨리 살고 싶다고 이야기한 내용도 있었어요. 둘이 함께 작당 모의를 한 걸 보고 노트북을 부숴버릴 뻔했거든요. 집어던지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재혼할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거였어요. 이렇게 들킬 줄 생각도 못했겠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법인데. 그 대화 내용을 보고 저는 남편에게 당장 전화하려다가 일단은 참았어요. 유책 배우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남편을 보니 내가 되갚아 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걱정되는 건 단 한 가지, 시모였어요. 제가 이혼하고 나면 시모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건데 고생 많이 하신 분이 말년에 괴롭게 돌아가시게 만드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이혼 결심을 선뜻 내지 못한 상황에서 시모가 사망하게 됐어요. 오랜 지병, 그리고 마지막에는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어머님 초상 치르는데도 남편은 그 여자와 전화통화나 하면서 장례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이제 이혼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시모의 사망이 확인되고 시모 명의 아파트 한 채는 남편에게 넘어왔어요. 남편은 제가 아직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선뜻 꺼내지는 못하더군요. 그래서 빌미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저는 평소 왕래가 거의 없었지만 어릴 때 꽤 친하게 지냈던 사촌 오빠에게 연락했어요. 오빠는 오랜만에 연락한 저에게 놀라면서도 웃으며 받아줬어요. 웬일이야? 웬일이긴 요새 어머님 돌아가시고 마음이 좀 헛헛해서. 바람 좀 쐬고 싶은데 남편이 많이 바빠. 그러니까 오빠랑 같이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우리 애도 같이 데리고 가서 인사도 시키고 싶고. 당연히 괜찮지. 우리 가족도 같이 부를까? 아니 미안한데 오빠만 나와줄 수 있어? 언니까지 있으면 좀 미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잘 어울려줄게. 와이프한테는 내가 미리 알려두고. 그렇게 저는 유책 배우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사촌 오빠와 재밌는 시간을 즐겼어요. 팔짱도 끼고 같은 차도 타고. 오빠가 왜 이렇게 들러붙냐며 뭐라 할 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남편이 나 유책 배우자 만들려고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혼 이야기를 안 꺼내서 내가 답답하다고 그랬더니 오빠가 그럼 이게 낫겠다며 머리까지 쓰다듬어 줬거든요. 사진 잘 찍히라고 말이에요. 애하고 같이 노는 마치 가족 같은 모습으로 2번 정도 놀고 나니 남편이 집에 와서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당신 바람 피워? 아니, 그런 일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당신 요새 수상해서 사람 하나 붙였는데 아주 재미있게 놀았더라. 애까지 데리고.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나한테 바람이니 불륜이니 난리를 치더니 자기는 애까지 데리고 더한 짓 하고 있었잖아. 내로남불 뭐 이런 거야? 증거 있어? 내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 증거라는 말에 남편은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사진을 몇 장 꺼내더군요. 바로 사촌 오빠와 찍힌 제 사진이었어요. 이것뿐인 줄 알아? 당신 젊은 남자들 연락처 수집하는 거 다 알아. 바람 피우고 싶으니까 젊은 남자 만나는 거지. 이 남자는 그 와중에 걸린 사람이고. 이럴 줄 알았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세상 조신한 척은 다 하더니 뒤로는 호박씨 까고 있었네. 저는 남편 말을 한 귀로 흘리며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우리 남편이 참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싶어서요. 사진을 딱 보면 우리가 혈연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닮은 구석이 그렇게 많은데도 남편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게 더 신기했어요. 말 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 당신 지금 유책 배우자야. 문제가 있다고.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싹 다 해야 하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지켜주면 다른 건 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준 아파트 그것만 내놓고 가.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역시나 그때 본 대화 내용에서 나온 대로 이 사람들이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는 이유는 바로 이 집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알겠다는 말 대신 상간녀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니까 나도 한마디 할게. 나도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 데려와. 데려와서 이야기해보자고. 누가 유책 배우잔지.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말고 그 여자 예전에 나랑 만났을 때 대화 녹음 다 해놨었거든?
솔직히 당신한테는 내가 유책 배우자일지 몰라도 나한테 그 여자는 위자료 청구 대상이야. 유부남인 거 알고 지금까지 만난 거잖아? 그 말에 남편이 잠깐 당황하더라고요. 자기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니었던 건가 봐요. 상간녀를 데려오기 싫어하길래 저는 제 핸드폰으로 상간녀에게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했어요. 상간녀는 도착하자마자 아주 당당하게 마치 이 집 안주인이라도 된 듯 행동하더군요. 아줌마, 왜 절 부르셨어요? 저는 아줌마랑 할 이야기 없어요. 어차피 아줌마랑 오빠랑 이혼할 건데 왜 제가 아줌마랑 이야기해요? 그냥 남편분이랑 하세요. 말끝마다 아줌마 아줌마 하는 젊은 년을 보니 저도 확 피가 솟구치더군요. 상간녀나 나도 너랑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어. 단지 이것만 말해주려고. 상간녀나, 너는 우리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내가 헤어지라고 했음에도 만난 걸 인정하지? 사실 너희만 증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나도 증거 있거든. 증거 이야기에 두 사람이 흠칫 놀라더군요. 자기들은 아주 잘 속였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디에서 들켰을까? 궁금하지 않아? 저희가 들켰든 말든 아줌마는 유책 배우자예요. 바람을 피웠으니까. 그리고 젊은 남자 연락처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할 이야기는 그게 다니? 상간녀나? 뭘 또 바라시는데요? 미안하다, 뭐 그런 말 바라시는 거면 꿈 깨세요. 제가 왜 아줌마한테 미안해해요? 솔직히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바뀌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사람은 사라져줘야지. 싫다는 남자한테 뭐하러 매달려요? 쪽팔리게. 나 같으면 그냥 짐 싸서 빨리 나갈 것 같은데 뻔뻔해라.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혼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렸어. 제 말에 순간 두 사람 다 멈칫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제가 이혼을 기다렸다고 하니 당황했나 보더라고요. 당신 이혼하고 싶다고 했지? 이혼해. 나도 이혼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이랑 그 상간녀 여전히 만나는 거 알았을 때부터. 근데 이 집은 당신한테 못 줄 것 같은데? 나 당신이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한 거 다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음은 서로 변호사 대동하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상간녀나, 너는 위자료 소송할 준비해놓고 뭐 너한테 유리하진 않겠지. 처음에 내가 너 만났을 때 녹음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녹음한 거 이야기했고 너는 거부 안 했으니까. 그치? 큰일이야. 증거가 차고 넘쳐서. 제 말에 두 사람이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 앞에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그래도 당신이 바람 피운 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래, 그것도 잘 이야기해봐. 어떻게 되나. 그 사진 참 잘 찍었네. 나중에 하나 뽑아줘. 가족 사진 저장 좀 해놓게. 제 말에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자 우리 가족인데 당신 몰랐어? 딱 봐도 나랑 닮았잖아. 우리 사촌 오빠, 큰아버지 아들. 결혼식도 한번 봤을 텐데 기억 못하겠지. 그럴 수 있어. 나도 당신 가족들 다 기억 못하는데 뭘. 그러니까 민망하게 생각 안 해도 돼. 거짓말로 위기 모면할 생각하지 마요. 가족이면 증거 보여봐요. 바람 피워놓고 그렇게 빠져나가는 건 아니죠? 그럼 사촌 오빠 불러서 확인해 볼래? 좋아. 그럼 내일 유전자 검사하는 곳에서 봐. 너희들 눈앞에서 유전자 검사해서 혈연인지 아닌지 확인해 줄 테니까. 남편은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이혼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더군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시간이 좀 없긴 했거든요. 결국 유전자 검사하는 곳에서 모인 우리는 상간녀가 동영상까지 찍어가며 증거 영상으로 남기면서 가족 확인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서류 받을 집 주소는 우리 집과 남편 회사로 했죠. 그렇게 몇 주 지나고 서류가 나왔는데 당연히 혈연 관계가 입증됐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상간녀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겠죠. 저는 마음이 다 편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서 남편과 상간녀의 행각을 모조리 털어놨죠. 변호사를 만난 날 저녁에 상간녀와 남편이 집에 왔더군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남자 만나려고 했다는 증거는 있어.
우리는 그걸로 당신이 가정에 소홀했다고 할 거야. 그건 발뺌 못해. 다 증거가 있거든. 그래? 나도 증거 있는데 참 신기하네. 사실 나는 벌써 그 증거도 오늘 변호사한테 제출하고 온 길이야. 무슨 증거인지 알려줄까? 상간녀가 불안한 얼굴을 했어요. 당연하죠. 여태까지 자신들이 한 계획들이 모조리 다 틀어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제가 받은 연락처와 함께 그 연락처의 주인공들이 상간녀의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SNS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나이에 젊은 남자들한테 연락받아서 신종 사기인가 싶어서 찾아봤어. 그런데 그 사람들 사기가 아니라 누군가한테 고용된 사람들이었나 보더라고. 이런 짓까지 하면서 나랑 이혼하고 싶었어? 그럼 차라리 이혼하자고 당당하게 말했어야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이혼하고 정정당당하게 재산 분할해서 헤어진다는 선택지는 어디다 갖다 버렸어? 진짜 당신들 인간 이하인 거 알기는 해? 결국 참다 폭발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쯤 되면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런 소리 안 하더군요. 입에 지퍼라도 달아놓은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폭발해버린 거죠. 유책 배우자 만들어서 내보내면 이 집이 당신 소유가 될 줄 알았어? 근데 어쩌나? 유책 배우자 만들려고 했던 게 너희고 그런 사실조차도 없는데 말이지. 나는 당신 외박한 사실, 상간녀 만난 거,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 다 용서 못해. 소송하면 당신한테 유리할 줄 알았지? 천만에. 내가 더 유리하거든? 당신은 유책 배우자의 육아 방임까지 했어. 게다가 수발도 나한테 전임시키고 열심히 상간녀 만났지. 그 증거들도 다 있으니까 어디 해봐. 열심히 이혼 소송 해보라고. 그리고 당신 짐 다 싸들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더러운 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 말에 남편은 멍하니 있는데 상간녀가 바락바락 대들더라고요. 아줌마, 이 집 당신 거라고 사람 함부로 내보내면 안 되죠. 아직까지 두 사람 부부 사이인데 나가라 말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너만 나가던가. 올해 상간녀라고 위안답시고 달려들기는. 안 나가면 신고할 거야? 제가 왜 나가요? 오빠랑 같이 있을 거예요. 아줌마가 뭔데 날더러 나가래?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부엌에 가서 붉은 소금을 봉지째 들고 왔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뿌리며 말했죠. 빨리 나가. 재수 옴붙을라. 너 같은 게 있으면 이 집도 부정 탈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 결국 제 소금 세례에 놀란 두 사람은 집에서 나갔어요. 상간녀가 입구에서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나도 이딴 집 하나도 안 좋아. 오빠, 상속받은 집 한 채 더 있죠? 우리 거기 가요. 어이가 없어서 누가 거진 줄 아나? 상간녀는 이 집을 잃는데도 그리 아쉬워하진 않더라고요. 남편이 재산이 많은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실제로는 쥐뿔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소리 빽빽 지르는 상간녀를 입구에 세워두고 크게 웃어 보였어요. 그 남자랑 만나면 모든 게 네 생각대로 될 것 같지? 근데 어떡하나? 유책 배우자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도 실패, 유부남 뺏어서 팔자 고쳐보려고 했던 것도 곧 실패로 끝나겠네? 잘해봐. 힘든 역경이 몰아쳐도 두 사람의 사랑이면 잘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 상간녀와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 두 사람은 모르고 있거든요. 시모에게 숨겨진 비밀을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시모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연차를 쓰고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집에 찾아왔었어요. 어떤 남성분인데 어머님보다는 좀 어려 보이더군요.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시모 이름을 대더니 여기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희가 신혼집을 차린 게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찾아온 거 보면 꽤 오래된 지인인 듯 했어요. 저는 시모의 부고를 알렸고 상대방은 적잖이 놀라더군요. 그러고서는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집 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줬는데 갑자기 이자가 안 들어오고 연락이 끊겨서 와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줄은. 저는 시모가 돈을 빌렸다는 말에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전혀 돈을 빌릴 만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돈을 빌리셨다고요? 혹시 무슨 일 때문에 빌린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부군 병원비도 막막한데 아들 결혼까지 겹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집을 담보로 말이죠. 그때 누님 말로는 집이 두 채나 되는데 어차피 자기 몸이 얼마 못 버틸 거라고. 죽으면 자기 살고 있는 집도 필요 없어질 테니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담보 물건 주소는 여기가 아니긴 한데 거기 가봐도 인기척이 없어서 여기로 와봤어요. 저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죠. 시모가 남편 혼낼 때 한 말이 이런 뜻이었나 싶더군요. 둘이 이혼 안 하면 별일 없을 거라는 말요. 그냥 협박하려고 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였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하지만 않는다면 그 집은 잃어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남아있었을 테죠.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 되는 사람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고요. 혹시나 어머님께 빌린 돈 받으시려면 제가 아니라 아드님한테 따로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도 차용증을 미리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달 뒤쯤에 연락 좀 주시겠어요? 지금은 경황이 없어서 일단 장례 상속 다 정리되면 그때 연락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 채권자를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바로 시모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차용증을 찾았어요. 어디다 놔뒀나 싶었는데 통장과 집문서 등을 전부 뭉쳐서 옷장, 속옷 칸 아래에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차용증을 발견했어요. 돈을 빌린 건 어머님, 금액은 5천만 원. 이자만 매달 갚고 원금은 상환기간 끝나는 날에 갚는 걸로요. 상환기간은 이번 연도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만 볼펜 색깔이 좀 달랐어요. 아마 최근에 두 분이 만나서 상환기간을 다시 쓴 것 같더라고요. 이미 자기 죽음을 예측하고 계신 것처럼요. 저는 그 차용증과 문서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시모 집을 나왔어요. 남편과 이혼하면 남편이 직접 저 돈을 모두 갚도록 만들려고요. 그렇게 이혼은 여러 가지 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몇 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어요. 저는 공식적인 남남이 되었고요.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고 집도 지켰죠. 남편은 되지도 않은 술수를 쓴 것 때문에 오히려 제게 더 많은 걸 지불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모의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서 남편과 이혼을 했으니 앞으로는 그 집 상속받은 남편에게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당신 어머니 집에 있는 이 차용증 뭐야? 당신이 거기 놔두고 간 거야? 당신이 상속받았는데 당신이 알겠지. 그걸 왜 남인 나한테 물어? 우리 이혼해서 이제 남남이잖아. 그런 일은 혼자서 알아서 처리해야지. 잔소리 그만하고 무슨 일인지 당신 아는 거 없어?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어머님이랑 친했으니까 알 거 아냐. 자식이 돼서는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불효라면 불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주 만났다면 그걸 모를 일이 없었겠죠. 시모가 꼭꼭 숨기긴 했지만 어머님이 돈 빌리셨대, 그 집 담보로. 얼마 전에 그 돈 받으러 채권자가 집에 왔었어. 뭐? 그럼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설마 나한테 일부러 이거 숨겼어? 일부러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당신이 집에 안 들어왔잖아. 게다가 내 말 들은 적이라도 있어? 전부 다 당신 할 말만 하고 나가버렸지. 내가 이야기할 틈이라도 줬니?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내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유품 정리는 당신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마저 와이프한테 다 맡기니 그런 것도 모르지. 제 말에 전 남편이 이를 갈더라고요. 뭐라 대꾸하고 싶은데 제 말에 틀린 말이 있어야 말이죠. 그분이 하는 말이 어머님이 자기 죽으면 그 집 팔아서 나온 돈으로 빚 갚는다고 했대. 그러니까 당신이 그 집 팔아서 상환하던지 아니면 5천만 원을 자력으로 마련하고 그 집을 살리던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사랑하는 상간녀가 당신이랑 같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렇지? 제 말에 핸드폰 너머 전 남편의 한숨 소리만 들리더군요.
이걸 미리 알았다면 이 남자가 저와 이혼을 했을까요? 절대 이혼 얘기 안 꺼냈겠죠. 저라도 있어야 어머님 빌린 돈을 어떻게든 적은 돈 들여 갚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막상 까보니 대출 담보로 잡힌 집은 자기가 상속받은 집이고 멀쩡한 집이 제 명의로 된 거잖아요. 너 설마 이런 거 다 알고 그 아파트 당신 명의로 돌렸어?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당신도 알다시피 그 아파트 내 명의로 바꿔준 거 어머님 뜻이야. 당신도 다 들었잖아. 아, 그러고 보니 그때도 당신 잘못으로 그 아파트가 내 명의가 됐네? 지금도 당신 잘못으로 당신 아파트가 없어질 상황이고 당신도 참 대단하네. 어떻게 찍는 것마다 다 이 모양이야? 핸드폰 너머로 열받아서 소리를 지르는 상간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게 다 뭐야? 오빠 그러면 이제 이 집도 없는 거야? 와, 진짜 말도 안 나오네? 이건 좀 아니잖아. 저 아줌마한테 이거 못 맡겨?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상간녀가 힘들어하네. 우리는 남남이라서 그거 나한테 못 맡길 거라고 상간녀한테 알려줘.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모의 채권자로부터 돈 다 돌려받았다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그 돈을 상환했나 싶어 확인해 봤더니 글쎄 집을 팔았더군요. 상간녀가 그 집을 팔기를 원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잘 팔았구나 싶었는데 팔고서는 그 차액으로 전세를 들어간 게 아니라 월세를 빌려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이상했어요. 못해도 억은 넘는 집 팔고 5천만 원 갚고 나면 돈이 남을 텐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그 말이죠. 남편은 2달 뒤에 제게 찾아왔더군요. 그러고는 제발 용서해달라며 무릎부터 꿇었어요.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그러는 게 너무 남보기 부끄러워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였더니 집안을 쭉 둘러보고는 시무룩해지더군요. 자기 흔적이 다 사라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쩌라고요. 이제는 딸이랑 둘만 사는 집인데. 여기 왜 왔어? 당신 이미 이혼했고 남남이야. 애가 보고 싶으면 면접 교섭권 써서 밖에서 만나던지. 미안해. 여보, 당신 없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러니까 제발 딸이랑 같이 내 곁에 돌아와주면 안 될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실없는 소리 할 거면 집에 가. 어이가 없어서. 젊은 여자 쫓아서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야. 그런 일을 당하고도 널 받아주면 내가 여기 왜 있어? 절에 가서 비구니가 되던지 성당 가서 수녀님을 했겠지. 난 그렇게 이해심 많은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해. 나 그 집 팔고 남은 돈 그 여자한테 다 뺏겼어. 내가 그 집 팔고 나가야 한다고 했더니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 그래도 돈부터 갚아야 해서 집을 팔고 전세 계약하려고 했는데 걔가 전세 계약금으로 뒀던 돈 다 들고 날랐어. 나는 빈털터리로 급한 김에 월세방 얻어서 살고 그래서 그게 우리 집에 올 이유가 되긴 해. 당신이 나 싫다고 떠나갔으면 그 여자를 찾아다녔어야지. 찾았는데 남자가 있었더라고. 나 만나는 동안에도 계속 친구라면서 만나던 친구 있었어. 그런데 둘이 동거하고 있더라고. 집에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 남자만 내보내서 말 시키고 그 남자가 하는 말에 충격받아서 집에 돌아왔어. 뭐라고 하던데? 둘 사이에 애라도 생겼니? 그게 아니라 돈도 없는 게 젊은 여자는 왜 찾냐고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고. 그 이야기 듣고 완전 열받아서 거기에 한바탕 난리 피워주고 그렇게 집에 왔어. 그리고 그 여자한테 경고 날렸지. 돈 안 돌려주면 혼인빙자 사기로 신고할 거라고 했더니 겨우 반쯤 돌려주더라. 나머지는 또 어떻게 받아야 할지 걱정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둘 다 참 저한테 한 집보다 더 크게 당했더라고요.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더니 결국에는 서로를 향해 칼끝을 들이대는 사이가 됐으니 알아서 걱정해. 난 그런 사실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리고 나 늙을 만큼 늙었거든? 당신 취향의 젊은 여자나 계속 찾아봐. 늙어빠진 아줌마 찾아오지 말고. 저는 그렇게 말하며 헛소리 실실 해대는 전 남편을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집에서 내보내고는 한참을 웃었어요.
아까 웃지 못한 것까지 앞에서 펑펑 웃었죠. 어떻게 웃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호되게 당한 전 남편과 상간녀를 보니 너무 고소해서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전 남편의 인연은 그렇게 뚝 끊어졌답니다. 그 뒤로 연락 한 번 오지 않았으니까요. 솔직히 딸아이 생각하면 남편의 존재가 아쉽기도 하지만 딸아이는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그다지 관심 자체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애 정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지 걱정되어서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만 자기가 원하는 건 다정하고 좋은 아빠인데 아빠가 젊은 여자랑 바람나서 모든 걸 잃고 망한 아빠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냥 너무 한심해서 관심이 없어지더랍니다. 참 부모가 돼서 이런 취급 당하는 것도 피해야 할 일 중에 하나겠죠. 저는 남편과 이혼 후에 착실하게 딸을 서포트하며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어려울 때도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이 집과 위자료를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육아와 살림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딸과 둘만 보내는 시간이 남편과의 결혼 기간보다 더 많은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주거든요. 결혼 기간 동안 남편과 놀러 간 일도 크게 없었는데 지금 딸아이와 공연이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식사를 하고 여행을 하는 등 정말로 알차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행복을 하나 얻으려고 남편을 잃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런 남편도 있나 싶겠지만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사실 큰 용기를 낸 거예요. 아직 제 직장 사람들도 이 정도로 세세하게는 알지 못하거든요. 젊은 여자와 남편이 바람났다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여자가 세상에 있기나 할까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에 맺힌 응어리도 조금씩 풀어내는 기분이 들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외식도 줄어들고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물가가 안정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현재 한 기업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식재료 값이 인상된 게 너무나 잘 느껴져요. 그래도 직원들이 구내식당 밥을 너무 좋아해줘서 저는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여러분도 추운 겨울 영양가 있게 잘 챙겨 드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제 첫 직장은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였습니다. 쭉 한 곳에 머물렀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 된 사연이 있어요.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그 학교 교사였거든요. 알고 보니 심각한 마마보이였던 그놈과의 결혼은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시원하게 파토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그 황당한 일을 여러분께도 공유해보고 싶어서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영양사로 오래 일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교직원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일하게 저와 대화 한번 나눠본 적 없는 남교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같은 동료 교사들과 있을 때도 말수가 유난히 적어 보였습니다. 많이 내성적인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 적극적으로 제게 들이대더군요. 지금은 그 사람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요. 그때 당시에 그놈은 학교에서 평판이 꽤 좋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잘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서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남자 쪽이 직업 분명하고 허우대도 멀쩡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남교사와 풋풋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걸로 역시나 사람을 다 알 수는 없더라고요. 연애하다 보니 남자친구는 장난기가 가득한 사람이었고 그다지 조용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조용한 척 이미지 관리를 엄청 하는 거였더라고요. 물론 연애 초반에는 그 장난스러운 면모가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장난이 도를 넘을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뭔가 결혼에 가까워질수록 진짜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슬아슬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장난을 치던 남자친구는 결국 선을 한번 세게 넘더라고요.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 이목구비가 많이 뚜렷합니다. 부모님 닮아서 유난히 코가 높고 쌍꺼풀이 짙어요. 부모님이 좋은 유전자 물려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나름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제 진한 쌍꺼풀을 보고 사람들은 꼭 한 번씩 수술한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쌍꺼풀은 긴가민가 하면서 코는 아주 당연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다들 수술했다고 생각하더군요. 짐작을 사실화해서 소문을 내니 제가 연예인도 아니지만 성형설에 혼자 마음고생 많이 했었어요. 늙으면서 조금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민감한 부분을 예비 신랑이 마구 쑤셔댔습니다. 가장 제 편이어야 할 사람이 그러니 처음엔 정말 서러웠어요.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예비 신랑은 그날따라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혼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자기, 갑자기 왜 웃어? 같이 좀 웃자. 혹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언제쯤 나한테 솔직히 이야기해주나 싶어서. 응? 무슨 얘기? 우리 결혼식 날짜도 잡혔으니까 이제 너 성형미인인지 자연미인인지 말해줘야지. 내가 묻기 전에 미리 말해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나랑 내외하는 거야? 아이, 뭐 어때? 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코는 좀 티가 나긴 하는데 눈은 진짜 예술적으로 잘 됐다. 그러지 말고 병원 좀 공유해줘. 남자가 코가 예뻐야 하는데 내 코는 너무 뭉툭하잖아. 뭐? 자기 얼굴 빨개진 거 봐. 아, 장난이야, 장난. 난 와이프가 성형해도 예쁘기만 하면 오케이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지금 나한테 성형했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성형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는 게 맞아? 진짜 어이없다. 상처받을 사람 생각 안 해? 당신이 성형외과 의사니? 어떻게 알아 내가 한지 안 한지? 아, 왜 그렇게 정색을 해? 난 장난인데. 그리고 척 보면 알지. 나도 재밌으면 장난이지. 난 기분 되게 나쁘거든? 척 보면 알기는 나 눈, 코 전부 성형 안 했어. 나 어렸을 때 사진 당신도 저번에 봤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굴이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던데. 알겠어. 당신 성형 안 한 걸로 치자. 내가 더 안 물을게. 그 대신 자기야, 나 부탁인데 돼지코 좀 해봐봐. 성형한 사람들은 돼지코 만드는 거 안 된다던데 나 진짜 궁금했거든. 오늘 왜 이래? 진짜 미쳤어? 왜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 자, 됐냐? 됐어? 성형 안 했다고 나. 어? 자기 돼지코가 되네? 와, 요즘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오늘 뭐 잘못 먹었니? 정말 안 했다니까 왜 자꾸 그래? 저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끝까지 성형 인증해달라는 예비 신랑에게 자존심 상해서 돼지코를 해보였어요. 순간 이게 맞나 현타가 세게 오더군요. 살면서 그런 수모를 처음 겪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결혼할 남자가 그러니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하필 그날 예비 신랑의 오랜 친구 부부와 청첩장 식사 자리가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당장 약속을 파투내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으니 제 속만 뒤집어졌습니다. 그날 예비 신랑 때문에 열받아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지만 저는 억지로 기쁜 척 행복한 척 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식기가 오른 예비 신랑은 제 속에 아주 불을 지르더군요. 예비 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고 해실해실 웃더군요. 자식, 결혼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아? 네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타자잖아.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해. 좋을 때다 이 자식아. 아까부터 형석이가 연수 씨한테 눈을 못 떼네요. 뭘요. 그냥 형석 씨가 좀 취한 것 같아요. 자기야, 이제 그만 마셔.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자기, 그럼 눈은 어떻게 자연 인증할 거야? 뭐? 자연 인증? 그게 무슨 소리야? 더 봐. 네가 보기엔 이 사람 어때? 누가 봐도 눈, 코 자연 아니지 않냐? 아니 본인이 코는 죽어도 성형 아니라는데 내가 보기엔 빼박했거든. 아까 오는 길에 나한테 돼지코 해 보이면서 울먹거리는데 너무 귀엽고 웃기더라. 어머, 형석 씨, 많이 취했나 봐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아직 안 취했어요. 재수 씨가 보기엔 어때요? 남자들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에이, 형석 씨, 농담이 너무 심하다. 연수 씨한테 실례야, 그만해요. 이제 그만 자리 정리하고 일어나야겠어, 응? 예비 신랑의 말에 분위기는 급속도로 썰렁해졌죠. 예랑이 친구 부부는 중간에서 무척 당황해하고 말수가 줄어들었죠. 아, 나 안 취했다니까요. 이렇게 헤어지기 아쉽지. 그러지 말고 재수 씨가 보기엔 어떠냐니까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저 꼭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셔도 돼요. 이 사람은 제가 챙길게요. 네, 그럼 그럴까요?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형석 씨, 술 깨고 후회하지 말고 빨리 정신 차려요. 넌 무슨 재미없는 그런 농담을 하냐? 먼저 간다. 아이씨, 안 취했다니까. 어디가? 예비 신랑의 친구 부부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제정신이야? 내가 뭘, 저는 순간 속에서 차오르는 설움에 저도 모르게 술안주로 먹던 먹태로 예비 신랑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미친, 앞으로 어떻게 저 부부 얼굴 보란 거야. 쪽팔려서 진짜. 이 웬수야, 너 알아서 집 찾아가. 어이씨, 왜 때려? 예비 신랑은 술에 잔뜩 취해서 다음날 전혀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님 싸울까봐 기억 못하는 척 했던 걸지도 모르고요. 이상하다. 나 왜 왼쪽 얼굴만 부은 것 같지? 어제 기억 안 나? 잘 기억이 안 나네. 당신 술 적당히 마셔. 왜? 혹시 어제 내가 뭐 실수했어? 안 그래도 섭이 그 녀석이 괜찮냐고 물어보던데. 정말 기억 안 나? 안 난다니까. 그래, 그럼 됐다. 저는 뺨도 때렸겠다. 그냥 따지거나 캐묻지도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굳이 제 입으로 그 기분 나쁜 일을 한 번 더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예비 신랑 입에서 한 번만 더 성형 이야기 나오면 그냥 묻지도 않고 성형외과 끌고 가겠다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은 그 이후로 지도 눈치라는 게 있는 건지 성형 관련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런 이유로 파혼하기엔 너무 작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예비 신랑이 제게 짓궂게 굴 때마다 저는 그저 장난기가 심한 그의 한 면모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놈은 굉장한 마마보이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제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도 모두 다 제가 성형했는지 확인해보라는 예비 시모의 주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바로 상견례 때 예비 시모의 입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결혼 준비하느라 둘 다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아빠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자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그럼요, 장인어른. 예쁜 색시 도망가지 않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그동안 오래 헤맸나 봅니다. 아들 친구들은 모두 장가가서 내 아들은 도대체 언제쯤 결혼하나 싶었거든요. 조바심 많이 났는데 그래도 올해라도 이렇게 가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처음에 저 많이 놀랐습니다. 아들이 교사니까 당연히 교사 며느리 볼 줄 알았거든요. 뜬금없이 영양사라 해서 좀 속상했어요. 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 그게 제가 늘 생각해왔던 며느리상이 아니라 좀 당황했었죠. 저는 아무래도 지적 수준이나 연봉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거든요. 그 말은 즉슨 저희 딸이 어디 모자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보자보자 하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왜 계속 남의 딸 흉을 봅니까? 아니, 제가 언제 흉을 봤다고 그러세요? 아유, 그럴 리가요. 그런 뜻 아니니까 절대 오해는 마세요. 아이고, 진정하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농담을 좀 잘해요. 농담입니다, 농담. 저희는 우리 며느리 아주 쏙 마음에 든답니다. 엄마도 참, 같은 교사는 내가 부담스러워서 싫다니까. 그래. 우리 아들 안목은 엄마가 믿지. 재미없고 기분 나쁜 농담을 하는 건 아들이나 엄마나 똑 닮았더군요. 아니 실은 농담인 척
본인들의 진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나빴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희 아빠는 애써 못 들은 척 하셨고 친정엄마만 기분 나쁜 티를 대놓고 내셨어요. 그랬더니 나름 칭찬이랍시고 예비 시모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두 분 만나니까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실은 처음 연수 봤을 때 얼굴이 너무 예뻐서 조금 걱정됐거든요. 너무 화려한 미인상이잖아요. 시모는 예비 신랑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그 비슷한 모양새로 저희 부모님 얼굴을 유심히 뜯어봤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쳐다보니 부모님은 헛기침을 했어요. 그러다 예비 시모는 벼랑간 아주 깔깔깔 웃으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니 소름이 돋네요. 유독 예비 며느리가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저는 혹시 성형한 거 아닐까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 진한 쌍꺼풀은 아버지를 닮았고 오똑한 코는 어머니를 쏙 빼닮았네요. 사실 의사 선생님 힘 빌린 줄 알고 속으로 조마조마했습니다. 나중에 손주 낳아봐야 진실을 알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성형이 아니라 눈, 코 모두 자연이라 정말 다행이네요. 두 분 어쩜 이렇게 미모가 출중하신가요? 부럽습니다. 아니 이놈한테 연수 성형했는지 정확히 물어보고 오라 보채봐도 그걸 알 방법이 있어야죠. 들었지 자기야? 엄마가 물어본 거야. 난 잘못 없다. 난 그냥 엄마가 시킨 그대로 했을 뿐이야. 어머 연수야, 서운했다면 미안하다. 아니 연수는 아니라는데 저랑 아들은 보는 눈이 없어서 당연히 성형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저는 우리 잘난 아들이랑 예쁜 며느리 얼굴 닮은 미래의 손주가 참 기대됩니다. 얼굴은 엄마 닮고 머리는 아빠 닮아야 할 텐데 머리는 저희 아들이 훨씬 똑똑하니까요. 그래도 격식을 갖춰야 할 상견례 자리에서 난데없이 친정 부모님 외모와 제 외모 평가를 해대는 예비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어요. 게다가 지금까지 예비 신랑이 저에게 해온 이상한 행동이 예비 시모가 부축인 거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기분이 무척 더러웠습니다. 분위기 다 망치는 예비 시모 좀 말려보라고 예비 신랑 찌릿 째려봤지만 내가 뭘? 하는 표정을 짓는 예비 신랑을 보고 고개를 차마 들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 너무 죄스러운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집구석 시부 역시 비슷한 수준이더군요. 자고로 여자란 첫째, 얼굴이 예뻐야 남편한테 예쁨 받지. 우리 연수는 예뻐서 참 다행이야. 너는 복 받았다 이놈아. 내가 만약 젊었을 때 연수 같은 여자 만났으면 업고 다녔을 거야. 그러니까 너, 네 마누라 업고 다녀야 해. 여보, 지금 나 들으라는 소리예요? 시부는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내뱉으며 본인도 얼굴 예쁜 며느리가 좋다 하더군요. 활용점정으로 징그럽게 웃는 예비 시부까지 보니 저는 이 결혼 안 되겠다 싶었어요. 옆을 보니 이미 저희 부모님 안색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 눈치 없이 하나 더 얻는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이었죠. 어이구, 얼굴만 예쁘면 안 되죠. 요리를 잘해야 더 예쁨 받지. 근데 우리 연수는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해서 우리 집에서 아주 예쁨 받겠네. 그래서 말인데 아가, 너희 결혼하고 나면 네가 만든 반찬 우리한테 종종 갖다 줄 거지?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영양사 며느리 덕 좀 보고 건강 좀 챙겨야지. 일반인이랑 영양사랑 뭐가 다른지 궁금하구나. 네? 그게 무슨... 뭘 그리 놀라? 그리고 웬만하면 학교 급식표처럼 한 달치 식단을 미리 짜두어. 그래야 너도 편할 거 아니니. 식단 짜서 나한테 공유하는 거 잊지 말고. 나도 평생 아들 끼고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보내면 아들내미 뭐 먹고 사는지 시어미가 엄청 궁금하지 않겠냐? 그래, 우리 엄마 말이 맞아. 그리고 당신이 식단 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학교 점심 식단 전부 당신이 짜잖아. 그런데 아침 저녁이 급식이랑 겹치면 나 금방 집밥 질릴 것 같아. 그러니까 집밥도 급식이랑 메뉴 겹치지 않게 당신이 조심해줘. 아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도구로 미리 정리해서 보내놓으마. 네 시엄마 요리 실력이 영 꽝이라서 말이야. 결혼한 지 몇십 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요리가 안 늘어? 아하하. 뭐라는 거야? 진짜 듣자 하니까. 아들이고 엄마고 아빠고 다들 뭐 이리 눈치코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 건가요? 저 이 집안 며느리 안 할게요. 파혼할게. 여기 무슨 반찬 가게 열었어요? 파혼이라니. 참나. 이 집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집구석이네. 남의 귀한 딸한테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딸도 똑똑해서 영양사 된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잘했는데. 뭘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진짜. 또 말이야, 사람 면전 앞에서 성형을 했네 아니네 신뢰하는 짓이에요. 아유, 난 못 빼어먹은 집안에 내 딸 시집 안 보냅니다. 아니, 못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상견례에 나온 건지 우리 딸 어디 팔려가는 걸 보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정말 별난 집구석이군. 여보, 그만 열내고 갑시다. 연수야, 얼른 나가자. 저 사람들 말도 들어볼 필요도 없다. 못 배운 티를 저렇게 내서야 원. 제가 먼저 폭발해서 파혼을 외치자 기다렸다는 듯 저희 엄마도 참은 화를 모두 쏘아붙였어요. 친정아빠도 참다 열받으셨는지 별난 집구석 사람들이 못 배운 티 내냐며 혀를 끌끌 차셨죠. 저희 부모님이 맹비난해 그쪽 부모는 도리어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기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제게 묻더군요. 아니, 두 분 다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는지 통 모르겠네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렇담 일단 죄송하고요.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들. 자리에 앉고 다시 얘기해요. 아가, 너도 난데없이 파혼이라니 우리도 모르게 형석이랑 싸운 거냐? 네? 진심으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당신들한테 있는데 뭘 또 물어요? 됐고요. 난 더 이상 그쪽들이랑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수야, 가자. 정말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가지가지하는 집구석이야. 그리고 이봐요, 당신. 침을 왜 질질 흘려요? 정말 노망났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감히 남의 딸 얼굴을 노인네가 왜 평가합니까? 아이고, 오해입니다. 그저 며느리 예뻐 보여서 그랬죠.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 화 푸시고 앉으세요. 네,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저희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좀 앉으세요. 앉아서 다시 찬찬히 얘기 나눠봐요. 아니, 근데 뭘 자꾸 앉으래? 이 여편네가. 아, 이거 놔요. 그 인간들 대화로 풀자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아들 혼삿길 이렇게 망칠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빈정상한 저희 식구는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예비 시모는 억지로 자리에 앉히려고 저희 엄마의 어깨를 꾹꾹 눌러댔습니다. 그런 예비 시모의 손길을 저희 엄마가 뿌리치자 예비 신랑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꼴에 자기 부모만 소중한 거죠. 그놈은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저와 저희 부모님을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 대학까지 나왔다고 지금 제대로 교육 못 받은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야? 그럼 뭐해? 당신네 딸보다 내가 훨씬 잘났는데 어디 주제도 모르고. 그래, 이 결혼 내가 안 해. 엄마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나가요. 본인들 가방끈 길다고 함부로 사람 무시하는 저 인간들 아들이 싫네요. 예비 신랑은 자격지심에 돌아버린 건지 본인 부모님 가방끈 짧아서 그러냐고 발악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까막눈이고 시부는 글 잘 못 쓰는 거 저만 알고 있었지 저희 부모님은 전혀 모르셨거든요. 그놈이 제게 본인은 교사지만 자기 부모는 못 배워서 그게 어릴 때는 좀 창피할 때가 있었다는 말을 한 적 있어요. 자기 부모 창피해하는 건 본인이면서 왜 남의 부모님한테 성을 내나 어이가 없었죠. 하여간 자격지심하고는 지금 우리가 파혼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 상견례 자리에서 쭉 무례하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한 건 당신 부모님이야. 너 역시 선 제대로 넘었잖아. 내가 구질구질하게 너한테 성형 안 했다고 매번 인증해야 했던 거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고나 있니? 게다가 네 가장 친한 친구 마누라 앞에서도 나 성형한 건지 잘 봐달라며. 그리고 뭐? 내가 영양사니까 너랑 시부모 위해서 달마다 식단을 짜라? 내가 미쳤다고 식단표 짜서 반찬 만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너랑 결혼을 하겠어?
그게 무슨 개 같은 논리야. 이 천하의 마마보이야. 깔끔하게 파혼해.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각자 쓴 비용들 각자 절반씩 부담하고 끝내. 너는 다른 여자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평생 네 부모님 끼고 살아. 그래, 파혼해. 이 속 좁은 기집애야. 누군 뭐 할 말 없는 줄 아나? 예비 신랑 놈은 자존심이 제대로 상했는지 제게 질척거리며 붙잡지도 않고 파혼을 오케이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좋았죠. 그런데 예비 시모는 울고 불며 돈 아깝게 왜 다 취소하냐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냥 싸움은 없었던 일로 하고 다 같이 화해하자 하더군요. 아이고, 예, 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100번, 1000번 우리가 잘못했어. 돈 아깝게 이제 와서 뭘 다 취소하고 파혼한다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식단표 공유 안 해도 되니까 그만 마음 풀어라, 응? 그냥 난 너랑 네 남편만 잘 챙겨 먹으면 된다. 난 그걸로 좋게. 반찬이야 남으면 그거 얻어먹으면 되는 거지. 엄마 아버지, 아들 쪽팔리게 그쯤 하시라고. 저딴 여자애보다 나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자신 있고 더 좋은 여자 만나서 다시 결혼 준비하면 그뿐이야. 그러니까 사과도 그만하고 구질구질하니까 그만 붙잡아요. 뭔 소리야 이놈아. 엄마랑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아이고, 가족의 연을 맺을 사이인데 이제 그만 기분 푸시고. 아, 그쪽 아들이 이 결혼이 싫다잖아요. 나도 저런 사회 들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성사시키려 애를 쓰는 사람은 예비 시부모밖에 없었습니다. 당사자들은 마음 상해서 결혼 없네 마네 하는데 예비 시부모만 사과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저와 부모님은 당연히 외면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 뵐 면목이 없어서 방에 틀어박혀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어서 창피했거든요. 실망할 줄 알았던 부모님은 그저 제 탓 아니라고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솔직히 말은 시원하게 파혼하자 반반 해결하자 내뱉었지만 결혼식 준비한다고 쓴 비용들이 의미 없이 사라져서 허탈한 마음은 참 오래 남더라고요. 속이 참 쓰렸지만 그 돈이 아까워 결혼이라는 계약을 해버린다면 그게 나중에 가서 더 후회로 남을 선택일 것 같았고요. 스스로를 많이 달랬어요. 그놈이랑 결혼하면 새로운 지옥이 펼쳐질 게 분명해. 그냥 지옥의 출입구에서 가까스로 유턴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말이에요. 이제 스스로 사람 보는 눈을 더 길러야겠다고 결심하고 더 긍정적으로 살려고 내면을 기르기 위해 일부러 책도 더 많이 읽었어요. 예비 신랑과 저는 서로 미련 없이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취소할 것 취소하고 비교적 대화 잘 나눴습니다. 분명 그렇게 당사자들 간의 상의와 합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엄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 용납이 안 됐던 건지 기어코 저를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학교 점심시간 급식실에 아이들 바글바글한데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다가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시모가 될 뻔했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어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거둬차? 야, 그래놓고 무슨 반반 타령이야? 결혼 파투낸 네가 이 모든 비용 다 부담해야지. 아니 결혼해서 시부모 반찬해주는 게 뭐 그리 대단히 어렵다고 파혼하자는 거야? 너 지금 네 얼굴 반반한 거 믿고 이러니? 얼굴이야 늙으면 쭈구렁탱이 될 거고. 아니 결혼하면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게 당연하지. 한 달 식단 짜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존심을 부려? 영양사 나부랭이 주제에 어디 감히 교사인 내 아들을 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가시죠. 그 여자가 손을 확 올리더니 순식간에 제 머리끄댕이를 한 뭉텅이 잡고는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뭘 이러면 안 돼. 창피하기는 하니? 아, 이거 놓으세요. 이미 저희끼리 얘기도 다 끝났는데 지금 추하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사, 얘기를 뭘 다 끝내? 나랑도 얘기를 해야지. 어디서 나타났는지 신랑이 될 뻔한 그 남자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제발 그만하라고 자기 엄마를 제게서 떼어놓더군요. 그 행동은 저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순전히 그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머리를 뜯기는 제 모습은 순식간에 아이들에게 구경거리가 됐거든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자기네 선생님이란 걸 아니까 머리를 뜯고 있는 할머니가 선생님 엄마라는 것도 알 테니까요. 예비신랑은 순전히 본인이 창피하고 곤란한 상황이라 싸움을 말려준 것 뿐이겠죠. 그런데 이미 그 광경을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도 그 상황을 다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바로 팀킬이라고 하죠.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제 머리채를 잡아봤자 본인 아들도 근무하는 학교인데 아들한테 망신받게 더 주는 행동이잖아요. 어이쿠, 영양사님 괜찮으세요? 이분은 이 선생 어머님이신가? 이 선생, 어서 어머님 모시고 상황 정리해. 아니 학교에 경찰이라도 찾아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아들 쪽팔리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몹쓸 년을. 그만하시라고요. 욕도 그만하세요. 애들 다 듣잖아요. 아이고, 언제 이렇게 애들이 모여들었대? 그 뒤로 전 남친은 학교에서 잘리지는 않았지만 교장한테 한 소리 심하게 들었다네요. 그 사건에 대해 학교 측에서 강력하게 원만히 해결하라는 말이 나와서인지 그놈은 이를 꽉 물고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도 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로 해결될 일이야? 사람 그 망신을 당하게 해놓고? 그럼 나보고 뭐 어쩌라고. 내가 엄마가 여기까지 오실 줄 알았겠냐? 망신은 나도 톡톡히 당했거든? 너 지금 사과하러 온 거야? 따지러 온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 했잖아. 못 받아주겠다 그 사과. 학교에선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를 바라던데 어쩌지? 난 네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져서 퇴근하고 신고하러 가야겠다. 연수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너 신고해봤자 득될 것도 없잖아. 이렇게 내가 빌게, 응? 진작 똑바로 빌었어야지. 나 2번 다신 너네 집이랑 엮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잘 좀 처리하자. 어른이잖아 우리. 너 말이야. 그만 엄마 뒤에 숨으라고 이 마마보이야. 저는 늙은 그 아줌마를 신고하는 것보다 그놈 약 올리는 게 더 분이 풀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과 교장쌤에게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몰라도 누가 봐도 머리카락 다 뜯긴 제가 피해자이니까요. 그런데 금방 잊혀질 줄 알았던 그 사건은 입소문이 제대로 나버렸습니다. 전 남친은 학교에서 마마보이라고 불렸습니다. 물론 아이들 사이에서요. 마마보이라고 쭉 소문이 나버려서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전 남친 보고 킥킥 웃는 건 기본이었어요. 저야 워낙 아이들이랑 친해서 심술맞게 구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전 남친은 꽤 힘들어 보이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은 수업도 빼먹고 제게 찾아와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 점잖은 이미지 다 망가졌어. 내 교사 생활 완전히 망했다고. 애들이 나만 지나가면 마마보이라고 비웃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래도 우리 다시 합치는 게 내 이미지 회복에 좋겠어.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없지? 많은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일로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잖아. 또 어렵게 다른 사람 찾는 것보다 조율하면서 나랑 다시 만나는 건 어때? 우린 한 번 실패했으니까 그걸 발판 삼아서 더 괜찮은 결혼 생활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뭐라는 거야? 너 뭐 잘못 먹었어? 돌았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너도 어차피 주변에 남자 없잖아. 너 스펙에 나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 나 솔직히 헤어진 후로 너 생각한 적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매일같이 보는데 우린 완전히 서로한테 잊혀질 수 없어. 저는 겉으로는 티는 안 냈지만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센 척하며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전남친 뺨 한 대 시원하게 날려줬습니다. 전남친이 차라리 싸가지 없고 막말할 때가 상대하긴 더 나았거든요. 그렇게 애원하며 질척거리니까 밤늦게 몰래 찾아올까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거 나 이 미친놈아. 넌 그때 내가 너희 엄마 폭행죄로 고소 안 한 걸 고맙게 생각해. 아님 지금이라도 신고할까? 그럼 좋겠어? 신고라니 없던 일로 해주기로 했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없던 일로 못하겠어. 안 돼.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할 수는 없어. 안 그래도 나 결혼 실패해서 불어누워 앓고 있단 말이야. 그럼 네가 뺨 한 대 정도는 맞아야겠다.
이렇게 우리 진짜 마무리하자, 어? 그렇다고 그렇게 세게 때리냐? 이제 진짜 끝. 지긋지긋해.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따로 수업 안 하고 몰래 나한테 찾아오면 이번엔 교장 선생님한테 내가 이를 거야. 더럽고 치사해서. 알겠다, 알겠어. 넌 정말 끝까지 그 반반한 얼굴 믿고 비싸게 굴구나. 뭐가 어쩌고 저째? 안 꺼져? 저는 그 뒤로 신속하게 학교를 그만뒀어요. 뭐 계속 다녀도 상관은 없었지만 그놈 매일 보는 것도 비이상했고요. 그 요상한 집안이랑 하루빨리 손절하고 싶었네요. 아예 일을 그만둔 건 아니고 빠르게 다른 회사 지원해서 또 식품 영양사로 일을 시작했죠. 학교에서는 액땜했다 생각했고 그 안 좋은 기억 얼른 다 잊고 싶었거든요. 교사랑은 두 번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환경이 어쩔 수 없었어요. 주변에 괜찮은 남자는 없는데 소개받으려면 제가 아는 사람은 죄다 저와 같은 영양사 아니면 교사였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보니 사적으로 친해진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건너 알게 된 다른 학교 교사랑 저는 연애하고 결혼까지 꼬리냈습니다. 앞전에 결혼 직전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많이 긴장했는데 다행히 시부모님도 아주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전 예비신랑 부모가 유독 유별났던 거더라고요. 저 결혼식 올리기 전에 한번 작은 소란이 있긴 했어요. 전 남친이 우연히 동료 교사가 들고 있던 제 청첩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학교에도 제 지인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저 번호도 바꿨는데 전 남친이 청첩장에 적힌 제 번호를 외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주 바퀴벌레같이 질긴 놈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걸 알았다 해도 굳이 번호를 외워서 전화까지 왜 하나요? 전화를 받자마자 익숙한 음성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나 오늘 네 청첩장 봤어. 김 선생 자리에 청첩장이 떡하니 있던데 혹시 나 보라고 보낸 거니? 원래 너는 나랑 결혼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겨우 그런 놈이랑 결혼을 해? 저는 그 놈인 걸 단번에 알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결혼할 사람이 알고 보니 전 남친 교대 다닐 때 대학 선배였더라고요. 또 자격지심이 올라온 듯 했어요. 꽤 자주 전화가 오더군요. 차단을 해도 어떻게 모르는 번호로 다시 전화가 오니까 이것도 꽤 스트레스였습니다. 전 남친은 자기보다 잘나고 집안 빵빵하고 인품 좋기로 소문난 제 예비신랑을 보고 괜히 배알이 꼬인 겁니다. 저는 계속 그놈을 무시만 할 게 아니라 확실히 경고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전화를 받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왜 자꾸 내 전화 피하니? 지금이라도 후회되면 나한테 와. 기회는 지금뿐이야. 한번 파혼해봤으니까 꽤 쉬운 일인 거 너도 잘 알잖아. 나한테 오면 결혼 비용은 다 내가 부담할게. 연수야, 너 그놈이랑 결혼하면 후회해. 너 진짜 뭔 미친 개소리야. 우리가 헤어진 게 언젠데 지금 전화해서 계속 질척거려. 너희 엄마도 아시니? 너 이러고 다니는 거? 내가 전화해서 말씀드려줘? 아님 경찰에 바로 스토커로 신고 넣을까? 너 교사 생활 끝나고 싶니? 자존심 부리지 말고 연수야. 자존심? 진짜 끝까지 콩트 찍고 있다. 끊는다. 너 분명히 경고하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한테 전화하면 자비 없이 신고할 거야. 그런데 그놈은 이미 눈이 돈 건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 지금 결혼할 사람 나 교대 선배야. 너 일부러 접근한 거지? 나 엿먹으라고 말이야. 나 충분히 반성하고 기분도 많이 나빴어.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돌아와. 나랑 만났던 거 그 선배도 아니? 나랑 결혼까지 갈 뻔했던 거 알면 뭐라고 할까? 뭐?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니? 너 진짜 안 되겠구나. 내가 진짜 많이 참았는데 안 되겠다 너. 결국 저는 결혼 약속을 끝낸 남친에게 전 남친이 연락이 계속 온다고 다 털어놓았습니다. 전 남친이 이전에 제 결혼 상대였다는 게 지금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비밀은 아니었어요. 그저 상대가 아는 사람이라는 걸 서로 몰랐을 뿐이죠. 그런데 결혼 진행하다 보니 건너들어서 예비신랑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나 봐요. 제게 은근히 협박하는 놈의 전화를 바꿔받은 예비신랑은 딱 이렇게만 말했어요. 너 이형석 맞아? 너 제대로 미쳤구나. 앞으로
너 내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너 한 번만 더 연수한테 전화해봐라 어디. 내가 너 직접 찾아간다. 혹시 선배님이세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전화 안 하겠습니다. 너 정말 조심해. 교육인이면 교육인답게 행동거지 똑바로 하고 다니란 말이야. 지금 이거 스토킹이야. 범죄라고. 경찰 대동하고 네 이름 친히 교육청에 고발해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잠시 제가 돌았었나 봐요. 참된 교육인 똑바로 명심하겠습니다, 선배님. 전 남친은 별말 안 했는데도 먼저 깨갱거리며 서둘러 전화를 끊더라고요. 뭐 그 뒤로 신고할까 했는데 저희 남편에게까지 혹시 모를 불똥이 튈까봐 우선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뒤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해코지를 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봐주자 싶었거든요. 제가 신고해서 교사 생활에 지장 있으면 그 미친놈이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후로 아무런 변수 없이 결혼식도 잘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따로 그놈 욕을 하고 다닌 것도 아닌데 자연스레 그놈은 교대 학교 선후배들에게도 다 안 좋게 소문이 나버려서 동창회에도 현재까지 얼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계열에서는 소문이 참 중요한 듯 했습니다. 전 남친이 절대 얼굴 들고 못 나타날 거라고 든든한 남편이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처음 파혼한 이후로 잘 다니던 학교 영양사를 그만두게 됐지만 더 좋은 조건으로 한 기업의 영양사로 일하게 됐고 지금은 못할 줄 알았던 결혼도 잘 해냈습니다. 인생은 전화위복이라고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그 기회를 발판 삼아 더 좋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네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 중입니다. 제가 만약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집에 덜컥 시집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저는 현재 생활에 매우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전화위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현명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간 다른 분들의 지혜를 저도 배워보고 싶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